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 운용자와의 대담,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우리 참치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 미국의 현재 상황, 금리 인상을 얼마나 녹였느냐, 양적 긴축을 얼마나 녹였느냐,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했고, 지금 굉장히 큰 얘기지만 한 번은 해고 넘어가야 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맞출 수 없는 거지만 한번 그냥 워밍업 한다고 두뇌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그 미국은 돈을 먼저 풀었고 이제 다른 나라는 미국만큼 화끈하게 안 풀었으니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중국은 먼저 긴축을 했으니까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도 전쟁 나와서 수습할 수 없으니까 그냥 푼 상태로 유지할 거고, 일본은 그냥 대놓고 나는 그냥 발라당 놓겠다 하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러시아의 루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밸류체인,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것들이 진짜 미중 무역 전쟁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가팔라진 느낌? 전 세계가 이제 통합된 하나에서부터 블록화된 2개 또는 3개 이렇게 쪼개지는 양상?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과 우리가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편입 이후에 맛보았던 디플레,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모든 가격의 하락, 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레이 달리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익스트림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어쨌든 대가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참 재밌는 타이밍인 건 맞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옛날부터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너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너샤라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현상에 이르면 펜듈럼이 반대로 가려고 하는 자격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는 태극의 원리, 그렇죠? 반자 도지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어쨌든 저인플레이션 시대에 성장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다. 그렇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갔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게 뭐 큰 변화가 생겼다. 네. 그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고 원자재 가격이 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리가 있기는 하죠. 네.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그렇게 또 보기에는 인류적인 발전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세계화되어 있다. 네. 아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런 답이 안 나와요. 안드로이드와 iOS를 통해서 세계화돼 있죠,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펜듈럼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우리가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그렇지. 어디게 극점인지, 아니면 아직 극점이 아닌지, 아니면 이미 극점을 찍고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힘이 그렇게 셀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여기 좀 왔다는 거지. 네. 오히려 저쪽으로 한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되돌아가려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이렇게 가려면 네. 정말 뭔가 엄청난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데에 네.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들이 뭐예요? 유가, 원자재, 원자재, 병목 현상. 병목 현상.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투자 금액이 왕창 들어가고 있나요? 안 들어가. 네. 심지어 선사들의 조선 발주도 피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여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투자가 왕창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왕창 안 된다에 지금 현재. 근데 왕창 된다면 그 들어가는 산업이 조금씩 틀려요. 자, 예를 들면 유가로 따집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죠. 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리그 카운트를 확확 늘리나? 지금 안 늘리죠, 별로. 안 늘리죠. 옛날 그 고점 대비로 별로 많이 안, 고점 아직 안 갔어요. 네, 참고. 어디에 투자를 하냐? 신재생에너지 투자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죠? 그럼 자동차 회사들. 지금 유가가 저렇게 올라갔고 어쨌든 뭐 지금 계속해서 석유 관련 중고차 가격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투자를 가솔린 차량을 투자를 하나요? 기술을 못 하고 있죠, 지금. 네. 다 전기차로 가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막 골치 아픈 부분이 전기차 관련된 쪽이죠. 그쪽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경제 활동이 앞으로 둔화가 된다고 하는데 커퍼 프라이스가 물론 전기차 부분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겠지만 무한대로 올라간다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네. 무일성에서 어쩌고 해서 올라가죠.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는 그런 쪽으로의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펜즐름이 확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을 요지를 해보면 글로벌리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2000년부터 있었던 20년간 있었던 디플레이션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오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에 대한 자본 투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현재까지 그게 목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하나 이제 변수를 가진 게 중동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달러 패권이 끝날까를 상상 저는 안 해봤거든요. 저는 옛날에 해요. 어렸을 때는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 상수로 정해놓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분석할 때 요즘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돈 찍어 넣을 때 그때 뭐 이제 달러 패권 끝난다 뭐 2008년도에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건재했지만 야 중동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달러 패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 높겠네. 그럼 그거를 미국이 그냥 눈 뜨고 당하진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 그렇다고 석유를 수입해 줄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거 너무 큰 변수가 뜨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동이 중국한테 붙으면 지금 유럽 챙기고 중동을 뺏기면 블록이 두 개가 나눠지면서 공장을 한 개 돌리던 걸 두 개씩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들을 유럽에도 짓고 미국에 더 짓게 만들고 TSMC나 삼성한테 그 흐름이 지금 역사적 큰 흐름이 시작된 거 아닐까 하는 의혹이 좀 있긴 해요. 시작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레이 달리오가 쓴 책이었나? 아무튼 뭐 동영상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슈퍼 파워가 지면서 이제 새로운 파워가 이제 되면서 그 파워의 위주로서의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위안화, 중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미국의 힘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 패권이 뭐 더 앞으로 이제 이쪽이 좋아질 거니까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고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는 다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만큼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지금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건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을 잃다 하더라도 페트로 차이나 뭐 이게 하면서 이제 중동이랑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이 견제를 제법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는 금액 자체가 뭐 글로벌 전체 결제 금액의 뭐 한 5%?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5%에서 10% 늘 수 있어. 근데 미국은 여전히 50%, 60%. 심지어는 실제 거래로 따지면 70%. 이게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전략을 세울 때
멀리 보이는 게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장거리를 뛰는데 내가 마라톤을 뛰는 거냐 10km짜리를 뛰는 거냐 5km짜리를 뛰는 거에 따라서 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가져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게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뛰는 거라고. 그렇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지. 네네. 중국으로 네. 패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그게 뭐 2, 3년, 5, 6년에 될 일이 아니고 50년, 100년 네. 이렇게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투자를 한다 해서 그쪽으로 다 쏟아 몰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년 뒤에 일어날 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다가는 쫄딱 망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 지금 잘 나가는데 투자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거지.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유럽이 패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1차 대전으로다가 데미지 엄청 얻고 미국으로부터 차입을 엄청나게 했었다는 것 하나. 게다가 그것도 회복하기 전에 2차 대전이 또 터지고 또 어마무시한 차입을 하고 미국의 참전까지 끌어내고 나서야 전쟁이 끝나서 완전 빚더머리에 유럽이 앉으면서 쫄딱 망하는 바람에 달러 패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하나의 사건은 있었어요. 어쨌든 코로나19가 터져서 네. 미국이 막 찍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일본은 그때 사태가 터졌으니까 일본이 미국 쫓아올려다가 그냥 다시 꼬꾸라진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비 250%가 넘는 거고 네네. 미국이 이제 지금 딱 계산해 보면 130% 넘어요. 올해까지 계산하면 어쨌든 130%가 아니라 14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유럽이 98%야. 중국이 70%야. 미국이 그래서 뺏어오겠지. 네. 언젠가는. 네. 근데 유럽은 또 골치 아파요. 왜냐면 여기서 돈을 왕창 썼는데 잘못 쓴 거지. 러시아를 기대하고 또 썼는데. 무방비로 썼죠. 네. 러시아를.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또 투자를 해야 돼. 신재생에 돈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왕창 또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이 뺏어가기 어려울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걸 다 보고 있으면 어디에 돈이 들어갈지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법을 사면 된다는 거지. 네. 신재생 에너지에 돈이 왕창 들어갈 거야. 네. 어떻게 보든 간에 누가 패권을 잡으려고 하든 간에 중국도 들어갈 거고 미국도 들어갈 거고 유럽도 왕창 들어갈 거예요. 석유 에너지에 왕창 들어간다? 아니야. 이거 이미 골치 아파. 러시아. 심지어 천연가스 1등 보유 국가가 러시아, 2등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아니에요? 이란. 아 이란. 저기잖아. 유럽 UAE. 네. 아랍에미리트 또. 네. 아니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네.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석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 베네수엘라. 의외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네네. 네. 왜 그 걱정하냐. 태양광 에너지를 쓰던 뭘 쓰던 간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자.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 금액은 글로 일어날 거고 중요한 거는 그리디 패러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산업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거긴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 저쪽 이렇게 만들어요. 네. 좋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이랑 이쪽을 만들고 이쪽도 만든다고 쳐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이기거나 이기려고 하면 당연히 AI든 생산성 높이든 뭐 어쨌든 간에 반도체 수요는 양쪽에서 같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반도체가 사야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연결이 되면서 어떤 큰 위기가 중간에 올 수는 있으나 그 오기 전까지의 어떤 업종들이 확 킬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뭐 여기에 전기차다. 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그걸 빼놓고 네.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다 탈래. 그리고 다 원자재, 석유, 뭐 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게 앞으로 갈지 엄청나게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에 돈을 넣어 놓으면 네. 대박이 난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뭐 많이 빠졌으면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뭐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올라왔죠. 네. 지난 1년으로 따지면 원자재와 석유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트렌드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네.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또 다시 떨어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테크는 보면 이렇게 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게 워런 버핏이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워런 버핏이 옛날에 만든 것처럼 또 한다. 근데 워런 버핏도 절반은 애플을 두고 있단 말이죠. 네. 애플.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온다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논리대로 외국계 유명한 투자 은행이 그 전략을 막 내보냈어요. 네.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자재 사야 되고 슈퍼사이클 시작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석유 관련주들 사야 되고 에너지주 사야 되고 테크 다 팔아야 되고 뭐 네. 이런 식이에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글로벌리 그 펀드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그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뭐 미국 투자를 뭐 전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테크 보유 비중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설이 있던데. 퍼센트지는 저는 안 구해봤어요 최근에는. 네. 펀드 그런 소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나는 그런 생각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펀드에서 테크 비중이 줄어들었는지 만약에 저점 수준이면 저는 오히려 테크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도 꽉 채워졌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네. 하나 더 이제 미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하나 살짝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로 살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고용률 나오는 거, 뭐 실업률 3.6% 나오고, 뭐 고용도 뭐 40만씩 터지고, 뭐 지난달 수정하니까 뭐 60에서 70만으로 바뀌고, 아니 금리가 무섭긴 한데 경기가 좋으면 어떤 금리도 그냥 넘기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채권 애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경기가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세요. 금리 한번 올린다고 꺾일 정도의 경기가 아니고 조금 생각보다 센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맛본 것 중에서 상당히 센 수준 아니야?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8년에서 네. 20년 요 사이클보단 세요.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 와도 감당 가능하고 네. 결국 임금 상승률이 지금 높단 말이죠. 그렇지 높죠 지금. 게다가 고용 창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또 구인 숫자가 역대 최고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자동화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네. 사실 구인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산업이 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 알파죠 4차 산업혁명이. 네. 그러니까 뭐 AI 쪽이든 데이터 마이닝이든 네. 뭐 메타버스든 뭐 NFT든 네. 뭐 가상화폐든 그러니까 결국 그 IT 작업의 가능한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구직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교육열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 세대는 다 코딩 배우고 뭐 이런 시대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모멘텀이라는 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 사이클 자체가 정말 완전히 피크를 치려고 하면 네. 지금 노동 참여율이 미국이 63.4%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고점이었어요. 확 빠졌다가 지금 62.4%까지 올라왔어. 네. 여기까지 가야지. 요 가면서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가고 나면 생산성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 구간은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적어지니까 임금 상승률도 네.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꺾이고 고용률도 꺾이고 신규 취업자 수도 꺾이면 이제 거의 피크가 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그쵸.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네.
아직까지 사실 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경기가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지금 들여다보면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이제 뭐 너무 많이 잡아놨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급하게 냈어요. 그래서 건들락은 그 보고서를 보고서 봐라, 쟤네 급했다. 쟤네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보고서 냈다 하면서 3개월, 18개월 스프레드를 봐라. 2년, 10년 스프레드는 의미가 없다 하면서 3개월, 18개월 스프레드 말하는데 저 같은 비경제학과 출신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은행원들한테 아니, 가서 각도기님 네. 그거 내가 한 달, 두 달 전에 얘기했던 건데. 3개월, 18개월? 그때 저 없을 때 얘기하셨겠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합 그 얘기- 인포맥스 나가서 나가요. 뭐 어디서는 연합에. 좀 들어주시지.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업계에서는. 네. 예. 아니 은행원들 입장에서 보니까 수시는 요금을 예금하고 뭐 1년 미만 정기적금 이런 게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잡아 요금을 예금이 제일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적금이라고 해봐야 요금을 예금이 양이 이만큼이니까 평균 잡으면 한 3개월밖에 안 될 것 같아. 수신이. 근데 돈 빌려줄 때는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긴 하지만은 신용대출 뭐 이런 거 따져보면은 10년. 10년짜리도 있지만 신용담보대출은 1년씩 갱신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미국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년.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18개월. 그래 대출의 주요 포진 자리는 대출 듀레이션은 18개월에 맞춰져 있을 거. 또 일견 타당해 보여. 예? MBS를 빼면 MBS를 빼면 진짜 그럴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국은 네. 그 대출 듀레이션이 워낙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네. 한국은. 네. 그래서 보통 뭐 몰기지 론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도 뭐 1년 단위로 막 갱신하기도 하고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콜 금리와 그죠? 지금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이제 한국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한국의 3년 국채 금리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롱엔드로 생각하는 거죠. 네. 더 길게 안 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콜 금리를 보고 장기 금리는 3년짜리를 보고 예대 마진 얘기하고 네. 예대율 얘기하고 뭐 은행이 어떻고 저떻고 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냥 보통 몰게지 론이 매년 10년 미니멈 픽스드는 30년.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길어. 기본적으로. 음. 근데 옛날에 미국의 금리가 네. 6%였고 뭐 4%고 뭐 이럴 때는 예금 금리가 2년짜리가 중요했죠. 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가 0%였잖아. 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 콜이든 요금을- 2년이든 아무 의미가 없지. 요금을 해서. 네. 그러니까 3개월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네네. 당연히 속도가 붙으면 당연히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왜 장단기 금리 차를 보냐면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보는 거죠. 네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예대 마진이 축소가 돼서 은행이 몸살이기를 해서 그렇죠.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주면은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의 유동성이 안 나가는 거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니까. 민간이든 기업이든.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스프레드가 있으니 네. 게다가 심지어 은행권이 정부 부채를 워낙 많이 들고 있어서 네. 그죠? 정부 채권. 예대율이 60%야. 평균 미국 은행들이. 네. 그죠? 그럼 거기서 지금 자연스럽게 미국이 국채를 줄이잖아요. 그럼 퍼센트 줄겠죠. 네네. 그죠? 대출을 3%짜리야. 네. 해주지 왜 안 해줘? 대출이 3%가 아니야. 지금 몰게지 30년짜리가 4.5%야. 네. 대출 해주죠. 예.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 침체 안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저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얘기했고 연전에 3년 18개월 얘기했고 네네네. 요거 다 둘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이겁니다. 장단기 예대금리 차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핵심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저는 항상 상식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상식은 은행이 돈을 벌면 그냥 계속 대출해 주는 거고 은행이 돈을 못 벌면 대출 못 해주는 거예요. 대출해 줘도 손해 날 거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돈이 쭉 울어드는 거니까 나빠지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애드하면 결국은 은행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은행을 컨트롤하는 연준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근데 2007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진 건 당연히 자금을 확 회수를 하니 네. 당연히 증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 대출 다 줄여야 되고 네. 대출도 못 하고 네. 은행이 망해 나가니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니 이게 대폭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고가 평가를 시가평가로 바꾸면서 그거 비율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을 그렇죠. 리만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에 있는 경영자들 금융계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계 은행들이 정부채를 왕창 들고 있어요. 여기에 예대율은 60%밖에 안 돼. 게다가 예대 마진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 여기다가 10년 모르게지 금리가 4.5%까지 올라갔어. 나 대출 많이 해줄래. 오히려 마진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지금은.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 해준다. 네. 게다가 자기 자본 비율은 그때의 2배다. 건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해봐도 문제 없고. 네. 그러면 네. 여기다 대놓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좀 네. 예. 참고로 우리 참치형이 은행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딴 건 몰라도 저는 은행 얘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자, 네. 오늘 너무너무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지난 1분기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우리 3월부터 이제 파이팅하기 시작됐는데 2분기에는 꼭 승리해가지고 거만을 떠는 자리로 운용자끼리의 대담을 한번 저도 난 뭐 요즘 아웃퍼폼 맨날 하는 건데 뭐 누가 하는 거죠 이러면서 좀 거만을 떠는 자리.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래도 하라고 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항상 겸손해야죠 우리. 겸손합시다. 거만 한번 떨어보고 싶어서. 네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쟁취학도 TV 투자 인사이트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